강의를 하게 되는 것은 제목이 청년고용정책 사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소개한 대로 얼마 전, 그러니까 올해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인천지방노동위원장 하면서 학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수업을 듣고 본부로 들어오는 바람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논문을 쓸 수 있을까 하고. 근데 다행히 작년 5월 달에 드루킹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국회가 한 달 동안 멈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말하고 저녁에 시간을 낼 수 있어서 일단 예심을 냈는데, 내니까 또 6, 7, 8 여름 때 좀 많이 안 열리잖아요, 국회가. 그래서 6, 7, 8 활용해가지고 거의 사실 주말 없는 삶을 작년에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학위를 하게 된 이유는 사무관 시절에 지금도 그 연구 제목이 생각나는데요. 시력급여의 적정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 용역을 맡겼는데, 서울대학교 교수분인데 그분이 스탠포드를 나왔어요. 근데 그분의 연구 용역 결과가 3분의 2가 통계예요. 근데 그분이 시력급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력급여는 잘 아는데 통계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우리 맡긴 사람의 이 취지에 맞게 논문을 가져와야지, 연구 용역을. 그랬더니 연구 용역이 정확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통계를 고용 쪽에 계속 일을 하려면 통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위를 하는 과정에서는 통계라는 통계 과목은 다 들었어요. 빅데이터론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통계에 좀 자신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실증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청년국장으로 가 있어서 청년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많이 가지면서 이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 설득하거나 지식을 주입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쓴 연구 결과에 과정과 결과를 전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여기가 이제 아카데미라고 했잖아요. 고용 아카데미. 아카데미는 이제 좀 졸립지만은 그래도 지적인 자극을 주는 모임이고, 심포지엄 아시죠? 심포지엄 유래 아셔요? 심포지엄은 그게 향년이라는 뜻이에요. 플라톤의 향년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술을 마시면 술독 밑에 술이 다 이렇게 다 마시고 나면 독 밑에 그림이 나와요. 그 그림에 대해서 논하고 이런 거예요. 술 마시면서 논의하는 거는 심포지엄이고, 이렇게 맨정신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카데미라고 그러거든요. 아카데미에서 오늘 아카데미잖아요. 그래서 아카데미에 맞게 제가 그렇게 요거로. 그래서 그 서두가 좀 길긴 한데, 그 유발 하라리의 그 사피엔스 읽은 분 계셔요? 아무도 안 읽었어요? 우리 실장님만 읽으셨네. 저도 아까 칸타타를 보여드렸듯이 그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집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그래서 사피엔스를 집사람 몰래 읽었는데 굉장히 그걸 지적 자극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세 가지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인지혁명, 그다음 농업혁명, 과학혁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과학혁명에서 큰 그거는, 그 전에 종교는 전지전능이잖아요. 전지. 모든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성직자를 찾아가잖아요. 그럼 성직자가 아무것도 몰라도 이야기를 하면 그게 진리로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종교고, 과학은 모르는 데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과학혁명 이후로는 어마어마한 지적인 발전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신의 경지를 넘어서려고 하는까지 왔다고 하는 게 그 내용인데, 저는 우리가 공직자지만 우린 전문가니까 우린 다 알아. 그러니까 국민들을 너희들이 모르는 이야기 하지 마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끊임없이 좀 내가 모른다고 하는 그 전제 속에서 끊임없는 좀 탐구 이런 것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제목은 이 사업이 정말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질문에서 시작됐고요. 그럼 노동시장 성과라고 하는 것은 주로 취업, 여기 나오겠지만은 일자리 양가, 취업 여부,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고용 형태, 임금 수준, 일자리 만족도 이런 것으로 좀 판단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치는가가 제 고민이었고요. 그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적 자본 이론이잖아요. 배우면 그것이 자본이 되어서 인적 자본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잖아요. 그런 가정을 가지고 연구한 논문 중에 그것이 맞다고 하는 연구자들도 많았고요. 그것이 무관하다고 하는 연구자들도 있었고, 오히려 반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연구도 작지만 있었습니다. 이게 인적 자본이론의 결과고요. 또 어떤 이론이 있냐면 시장 신호와 선별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성과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보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 학교를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그런 명성들이 사업주한테 시그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주는 이 사람의 능력을 떠나가지고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를 나온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주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괜찮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낭패를 보는 거죠. 그래서 탐색 이론도 요 이론하고 좀 관련성이 많아요. 우리 고용센터에서 구직자들의 능력을 정확하게 파헤쳐서 사업주한테 전달하게 되면 그 사업주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학교 소재지, 학교 명성 이런 것이 정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휘획득 이론은 부모 학력이라든지 부모 배경, 가족 배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이론이에요. 이것도 정과 부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무관하다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연구된 결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분절 이론 이것이 굉장히 저는 이제 오늘날에 와가지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론이라고 보고 특히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노동시장이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이 나눠져 있어서 2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되면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1차 노동시장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분절을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취약계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노동시장 분절 이론에 따라서 특히 우리나라는 성별 격차가 심하잖아요. 성별에 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남성이 유리하다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여성이 유리하다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연구 논문 중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이행 노동시장 이론입니다.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이 88년도에 요 모델을 어려운 거 지금 봐서는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1섹터 이는 고용 섹터인데요. 고용에서 일자리 노동 이동에 관한 영역, 그 다음에 실업에서 이제 고용으로, 그 다음에 교육 훈련과 고용 간의 이행, 그 다음에 가사 경력 단절 여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와의 이행, 그 다음에 은퇴와의 이행,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치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1, 2, 3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트러블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모델이 나오면서 90년대부터 서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동시장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 고용보험 도입도 이 이론이 기반이 됐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앞에 이야기들을 모든 것을 요약하면 결국 노동시장 성과를 내는 결정 요인들은 개인 속성, 학교 특성, 가족 배경, 그리고 이제 우리 제도, 여기 제도 제가 지금 이야기를 빼놓는데요. 이 네 가지가 큰 그룹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실증적인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시장의 성과는 그런데 그럼 청년 고용 정책을 그럼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고요. 아시겠지만 OECD에서 2009년 아웃룩북에 보면
고용 정책, 그러니까 즉 노동시장 정책을 크게 9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주황색으로 해놓은 것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고요. 연두색으로 해놓은 것이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죠. 실업급여라든지 실업부조. 그 7개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세 번째, 일자리 순환, 일자리 나누기. 그 다음에, 그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다섯 번째 거는 장애인들에 가는 것이니까 그 외에 5가지, 고용 서비스, 직업 훈련, 그 다음에 고용 촉진 인센티브, 그 다음에 직접 일자리 창출, 창업. 이렇게 5가지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이 중에 창업은 우리 부하고는 좀 상관이 없고, 일자리 직접 사업은 사실 노동시장 성과를 내기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존의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요 둘 중에서 고용 서비스, 직업 훈련, 그 다음에 인센티브, 요 3가지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영향을 줄까를 고민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뭘 할까를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청년의 대상은 우리가 흔히 정책을 34세까지 하기 때문에요. 15세, 30세까지로 받고, 대상 정책은 말씀드린 대로 3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 인턴제는 없어졌지만 이게 추가 장려금은 이제 인제 생겼기 때문에, 서베이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인턴제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고용 서비스로는 취승패, 훈련으로서는 내일 배움 카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 자료는 2016도, 제가 이거 쓸 때만 해도 2016도가 제일 최근 거였어요. 지금 2017년도 나와 있는데, 14년 8월 달 혹은 15년 2월 달에 졸업한 사람들의 직업이동 경로조사, 곰즈를 활용하기로 했고, 이 곰즈는 1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 종단면 조사였는데, 이 종단면 조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청년 패널 관리하는 과에서는 청년 패널 한번 잘 보시면 결적치가 5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청년 패널을 하려 했는데 결적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활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횡단면 조사지만 어쨌든 이 대졸자 직업 있는 조사에는 이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 결정 요인들과 플러스해서 우리 제도들을 다 서베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 3가지 제도도 거기에 서베이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했고, 분석 방법으로는 집단 간 차이 분석을 하는데 두 집단 간의 성향이 완전히 다르면은 안 되잖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매칭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걸 PSM이라고 하는데 성향 점수 매칭이라고 그래요. 그 매칭 방법을 한 후에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회귀 분석, 그 다음에 조절효과 분석, 그 다음에 FGI 개별 인터뷰에서 질적 양적을 다 같이 했습니다. 혼합 모형을 해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 도구로는 SPSS하고 스테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형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좀 드리면, 집단 간 차이 분석은 참여자하고 미참여자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향 점수 매칭을 하고 난 다음에 두 실험 집단 간의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이런 진행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 분석 중에서 노동시장 성과에서 취업 여부하고 고용 형태는 이거는 예 아니면 아니요밖에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범주형 변수라고 그러는데, 이런 범주형 변수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이걸 했고, 즉 임금 수준하고 직장 만족도는 그 서베이에서 1, 2, 3, 4, 5로 그러니까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연속형 범주이기 때문에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고, 특히 정부 제도는 조절 변수로 활용해 가지고요, 조절 효과가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역 안 한 분들은. 하지만은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나중에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하시면 그때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설은 집단 간 차이 분석은 참여 집단하고 미참여 집단 간에 그 일자리 질적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요렇게 가설을 만든 거고, 로짓 회귀는 로짓 회귀 분석은 정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절 효과는 조절 작용을 할 것이다. 요렇게 가설을 세우고요. 3가지 제도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해서 총 27개니까 7 곱하기 3 해가지고 21가지 가설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어떻게 구성했냐면,
노동시장 종속 변수는 취업 여부, 저기 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범주행이잖아요. 1령으로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임금하고 일자리 만족도는, 임금을 이제 이 임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로그 변수로 전환을 했고, 일자리 만족도는 1부터 5까지 그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죠? 연령, 혼인 여부, 학력은 저런 식으로 코딩 작업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소득하고 자산은 여기 칸이 좀 모자라가지고 상세히 안 했고, 이 책을 보시면은 책 안에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을 건데, 그렇게 5개 정도로 나눴고요. 이렇게 쭉 코딩을 했고, 특히 지금 곰스가, 대학교명은 그러니까 전문대 30%, 일반 대학교 70%인데 학교명을 서베이를 하지만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학교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을 이제 그 명단을 다 받았어요. 그게 한 25,000개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는, 그러니까 카테고리는 1위, 10위, 11위부터 20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문대학교는 이제 40위 이하 해서 50위까지 이렇게 했는데, 요거에 이제 그 평가는 중앙일보 그 평가로 했어요.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이제 10위까지 이렇게 분류하는 걸 해가지고 제가 일일이 코딩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5, 4, 3, 2, 5단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학교도 봤습니다. 저거 코딩하느라고, 딱 저거만 코딩하느라고 제가 여름 때 휴가를 3일 내가지고요. 독서실에서. 근데 알고 봤더니 저런 거는 그냥 연구 조언시켜도 된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하나도 제 힘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했다는 걸 조금 자랑스러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이 중에서 이제 지금 합계가 17,000개인데요. 곰스는 26,000개 표본이 있어요. 표본이. 근데 그러면 한 5,000개, 7,000개는 왜 빠졌냐면 이거는 이제 창업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창업은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여기서 연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요 17,500명 정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취업하거나 미취업자거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봤더니 성별, 연령, 혼인 여부가 주로 이렇고 주로 20대 후반이 많았어요. 25세 미만도 많았지만. 그 다음에 70%가 취업을 하고 있었고 75%가 정규직이었고 소득은 202만 원 정도 되었고요. 일자리 만족도는 3.56 정도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뭐 기술 통계지만 제도를 인지한 사람들은 중소기업 청년 인턴이 많아요. 그런데 제도에 참여한 사람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어디 신문으로 청년 인턴제를 많이 들어봤는데 자기가 이게 참여를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제가 FGI를 해보니까 인턴제를 받고 취업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인턴으로 취업했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냥 사업주하고 그 취업 알선 기관만 알아요. 걔네들은 다 수수료 받고 실적으로 이렇게 받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이제 보내면 나중에 언제 하냐면 자기가 이제 100만 원 받잖아요. 나중에 그 인턴들이 정규직 전환하면 그때 알아요. 아, 내가 인턴으로 들어갔구나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 참여 경험은 인턴제가 제일 이제 작고 물론 좀 인턴제 규모도 좀 작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매칭 결과는 표하고 그래프를 여기가 다 할 수가 없어서 칸이 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8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나의 예시만 봐드릴게요. 이 표에 보시면 매칭 전이 있고 매칭 후가 있잖아요. 그럼 매칭 전에 보면 T 값이 전부 다 별 3개짜리가 좀 많아 보이죠. 이 별 3개라고 하는 것은 유의확률이거든요. 유의확률이 유의 수준이 0.01 이하이면, 그러니까 유의확률이 99.9%면 별이 생기니까 이게 유의하다는 이야기는 매칭 간, 집단 간의 차이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으면 이거는 이제 표본에 그 왜곡이 생기겠죠. 선택 편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별표를 제거를 시키기 위해서 PSM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오른쪽에 매칭 후를 한번 보십시오. 매칭 후를 보면 T 값에 대부분의 별들이 없어지죠. 유의 수준이
유형률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 이야기는 비슷하다는 뜻이잖아요. 두 집단 간에. 이렇게 하는 것을 PSM이라고 하는데 성별은 워낙에 커가지고 이게 아주 지워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PSM 가정을 해야지만 이 두 집단 간에 비교했을 때 표본의 선택 편의가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는 거고요. 83페이지 보시면 그거를 이제 매칭 후에 그림으로 보면 언트리트가 이제 비교 집단이고요. 트리티드가 실험 집단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거의 매칭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 아, 여기 있네요. 그림, 그죠? 거의 빨간색과 파란색이 거의 매칭이 되고 있잖아요. 숫자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성향이 비슷하다는 거죠. 뭐 학교라든지 사회 배경 이렇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집단 간의 비교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차이를 봤더니 고유 형태는 마이너스 7.291하고 별 3개가 나왔어요. 유형률 99.9%에서. 근데 이게 왜 마이너스가, 이 이야기는, 정규직이 비교 집단이 더 높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조금 제가 안 써놓은 게 뭐냐면, 제가 요거 할 때는 제가 이게 더미변수 0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규직일 경우에 1, 비정규직을 2로 했어요. 근데 원래 0으로 이렇게 할까 하다가 시간도 없고 귀찮아가지고 그냥 비교 집단을, 비정규 집단을 2로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넣었기 때문에 요건 역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유 형태는 참여 집단이, 유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죠? 요 개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볼 수 있어요. 임금 수준은 그냥 90% 수준의 유효률을 보이기 때문에요. 조금, 그래도 이 표본수가 많기 때문에 좀 유의하다 볼 수 있고요. 직장 만족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취승패는 오히려 고용대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임금 수준하고 직장 만족도는 오히려 더 실험 집단이 낮았어요.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FGI 인터뷰도 해보니까 참여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취업이 안 돼서 참여하기 때문에, 그죠?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보통 전공이 의학이라든지 공학, 그죠? 그 다음에 교육 쪽은 이제 선생님들이잖아요. 이게 안정된 이제 페이를 가진 사람이라, 이런 결과가 나와서 어찌 보면 조금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못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훈련 쪽이에요. 훈련 쪽. 훈련 쪽은 이게 이제 별 하나이긴 하더라도, 좀 유의하지가 않고, 어쨌든, 저것도 마이너스로 나서 둘 다.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이 참여해도 결국은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훈련 쪽을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연구 결과에서. 제가 책에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시간 관계상 그냥 빨리빨리 스킵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계 분석 결과인데요. 사업 참여가 시험 여부에는 인턴제는 오히려 참여했을 경우에 취업할 확률이 그러니까 0.532배 낮다. 이게 마이너스 나왔기 때문에 개수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0.532배 낮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치승패하고 그 배움카드제는 유의미하게 안 나왔어요. 유형률이, 그죠? 별표가, 치승패는 뭐 매우 유의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승패 참여한 사람은 취업할 의욕도 있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우리 상담해서 취업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용 형태 나중에 이제 거기도 나오겠는 일자리 질에서 보면은 질적으로는 유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취업은 시키지만 그것이 일자리 질에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여전히 2차 노동시장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임금 수준에 미치는 건데, 임금 수준에는, 요거는 이제 제가 이것도 그 책에는 그 표를 다 넣어놨는데요. 이 표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하나만 볼게요. 100페이지. 표가 너무 커가지고 다 못 넣는데요. 여기 아까 말한 개인 속성, 학교 특성, 가구 특성들은 전부 다 유의 수준이 99% 이상에서, 유효률 99% 이상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전공이라든지 경제적 지원 여부, 그 다음에 학교 순위 이런 것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청년 인턴제 참여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모형 1. 여기에는 이제 안 넣은 거, 모형 2에는 여기 이걸 넣은 거고, 넣어 보니까, 인턴제가 영향을 전혀 안 미쳐요. 이 임금 수준에. 더군다나 이제 모형 3,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제 조절 효과는 그 다중 회귀 분석에서 그 효과는 없어요. 회귀 분석에서는. 근데 조절 효과는 어떤가를 보는 것은 이 R 스퀘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R 제곱이라고 하는 게. R 스퀘어가 이제 설명력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모형의 설명력이 이렇게 변하면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정으로 변하면은. 근데 정으로 좀 변하죠. 0.230에서 0.233 밑에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변하지만은 굉장히 의미 있게 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조절 효과도 있긴 하지만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좀 슬프지만 요 세 제도가 모두 노동시장에 그냥 임팩이 있다고 보긴 힘들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직장 만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보면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별로 세 가지 사업을 전부 다 FGI하고 개별 인터뷰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참여 동기라든지, 그 다음에 취업에 미치는 영향, 일자리 질에 미치는 영향, 제도 개선 방안을 참여자, 사업주, 그 다음에 알선 기관, 또 우리 공무원들 등등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 내용은 책 속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넘어와서 논의와 함인데요.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는 취업에는 영향을 못 주는데 고용 형태와 임금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는 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나중에 한계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가장 좀 영향을 좀 미치는 게 뭐냐면 이 조사 시점이에요. 조사 시점이 졸업 후에 1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인턴제는 졸업 후에 취업했다가 이게 열악하니까 사업장이 그죠? 다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취업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결과가. 그렇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좀 괜찮은 거예요. 괜찮으니까 고용 형태하고 임금 수준에는 영향이 있는 거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사 시점이 결국은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이 정책의 향방을 좌우했어요. 그렇다면 왜 그러면 이걸 하느냐? 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한데 그냥 청년들을 줘도 고마운데 돈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조건 신청하는 거예요. 일단은 특히 열악할수록 영세기업일수록 설계를 유리하게 해놨더라고 보니까 제도가. 그러니까 영세한 사업장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은 인턴제도 모르고 알선기관에서 알선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너무 영세하고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최저임금 120%가 되어야지만 지원금을 주고 정규직을 채용에만 주고 이런 것들은 제도 설계를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도 어느 정도 임금 수준이 되니까 저걸 가지고 이제 버티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런데 웃기는 거는 그런 거죠.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의중임금,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임금이 있고 또 실제 지급되는 임금이 있으면 그 사이에 갭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갭이 너무 많으면 정부가 이걸 지원해줘서 가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청년한테, 그죠? 청년한테 지원을 해주거나 안 그러면 대기업한테 해줘야 되는 거죠. 대기업은 그렇잖아요. 청년들이 생각하는 임금에서 더 높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기업이 생각하는 청년들을 못 가져오니까 그 노동력 그의 어떤 상실만큼은 정부가 대기업한테 보조해 줌으로써 채용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데 우리는 복지적인 접근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지적 관점을. 그러니까 대기업은 지원해 주면 안 돼. 그 청년들이 무슨 취약계층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도 설계를 할 때는 제가 볼 때 의중임금과 현재임금의 갭을 메워주는 이렇게 좀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도입한 게 청년대일 채용공제죠. 제가 2010년도에 청와대 있을 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지금 경제비서관 했었던 차용한 그때 행정관하고 엄청나게 많이 싸웠었던 부분입니다. 청년에게 지금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청년한테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월뱅을 갔다 오니까 이게 도입이 되어 있어서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추가장려금 이런 것도 개인적인 소신은
중견 대기업한테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채용하도록.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정규직 해고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기업들도. 그러니까 채용 안 하고 아웃소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한다면 복지적 관점보다는 우리 노동시장 관점에서는 대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순고용가 가장 임금보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사중 손실이니까, 그죠? 사중 손실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 집단을 설정하고 지원 방식을 좀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그 책에 좀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취승패는 취업 가능성은 높으나 일자리 질에 영향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합니다. 어쩌면 특히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물량이 너무 가다하게 2013년도, 14년도에 갑자기 2배로 이렇게 뛰고, 이게 처음에 2008년도에 83억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5천억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물량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우리 센터도 제대로 못 해내고 민간 위탁기관도 너무 인프라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제 기재부한테 정말 좀 불만이 많은 부분이고요. 또 노동시장 구조, 아까 말씀드린 노동시장이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취업 알선을 그러니까 상담을 잘하고 훈련을 잘 시켜도요, 거기 들어온 사람들을 1차 노동시장을 보낼 수 있느냐, 그에 대한 확신이 전 아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인을 개척하는 거예요. 이 개척의 의미가 뭐 외국인 근로자 가는 일자리를 개척하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일자리를 센터에서 개척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일자리 질에는 전부 이 부모나 이 대학, 잘 살아야지 좋은 대학 가잖아요. 좋은 전공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또 좋은 일자리를 찾고, 이게 이런 대물림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훈련은 느끼기를 산업 변화를 진짜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해봐도 청년들을 해보면 왜 취승패 들어오냐 하면 전부 수당이에요. 100%, 90%래요. 90% 그렇게 이야기해, 100%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아마 90%가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더라고. 그래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만든 이유는 그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센터 인력이 모자라니까 어차피 수당 때문에 가는 거라면 그 원하는 사람은 그냥 주자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으로 하자고 해서 이렇게 제가 이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저희 훈련기관들도, 기간 산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무슨 직종 훈련이라고 그러죠? 국기훈련. 국기훈련 과정에 참여자하고요, 일반 훈련 참여자하고는 태도하고 만족도에서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쯤이면 그러니까 듀얼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직업 교육을 아예 강하게 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대학을 보낸 것보다. 이런 생각을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보면 우리가 70년대 이전에는 그때 이제 나라를 이제 만드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기초교육하고 이제 그런만 직업 훈련만 시키면 취업을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게 맞았죠. 70대 이후에는 중화공업 이렇게 산업화지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직업 교육하고 직업 훈련이 굉장히 팽창되었고, 그때 전문대, 그 다음에 직업계 고등학교 공고 출신들, 상고 출신들, 금호공대 뭐 이런데 이렇게 굉장히 학교가 좋았잖아요. 인력도 많이, 좋은 인력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96년도에 OECD 가입하면서 대학 자율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부 다 일반 대학화된 거예요. 특히 인문계하고 사회계를 만들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죄다 그거로 이제 다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학생들이 대학 진학률이 90년도 초만 하더라도 30%였거든요. 근데 한 5년, 6년 만에 80%까지 간 거예요. 80%까지.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가지고요. 지금 간담회 가면 전부 다 사회계열하고 인문계열 학생들이에요. 공학 전공한 사람은 그 자리에 없어요. 지금 취업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제 연구에서도 나왔어요. 전공이 공학, 의학, 교육,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일자리 질이 높고 만족도도 높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잘 보십시오. 90년대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문사회계열 중심 일반대학이 팽창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일반 훈련을 받아가지고 취업을 하겠냐고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잘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담론이죠, 담론. 그건 이제 아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어디로 가야 되느냐 했을 때 지금 현황을 잘 살펴야 되잖아요. 그 유발 하라리도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거기서 있는 건 아닌데, 쭉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왼쪽에 GWP가 있잖아요. 세계 GDP가 저게 1 트릴리언이니까 1천억 달러잖아요. 1천억 달러가 2,700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보면 계속 1천억 달러잖아요. 이 이야기는 자본이 투입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금융의 투입이 시작됩니다. 이게 1930년대 보세요. 금융. 이게 이제 100원을 가진 사람, 100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200원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100원을 빌리지 않습니까? 그럼 은행은 그 100원을 주면 영원이 되냐? 그게 아니죠. 그냥 장부상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200원이 그래도 남아있는 거 100원이 부채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버는 것이 그 100, 200원보다 더 많으면은 이게 잉여 자본이 창출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금융이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GDP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서 기하급수적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12년도에 71조 달러입니다. 71조 달러요. 그러니까 저 금융혁명과 산업혁명, 기술혁명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나고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10년만 늦게 태어났으면요. 제가 이 자리에 못 있죠. 공부 못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사회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면 우리가 분배를 생각하더라도, 그죠? 아까처럼 왜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90년대 초에도 다다이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조리 일자리가 없을 거다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잉여 자본이 투자가 돼가지고 더 많은 생산력을 올려버리니까 그걸 다 상쇄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잉여 자본을 더 창출을 못하면 이제 주저앉는 거죠. 지금 성장률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동부지만 일단 성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이게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대표적인 회사들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과연 예를 들면 태스크래빗 같은 경우는 아예 고용자고 피고용인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 얘기는 안 가져왔는데 아마존 같은 데는요. 물류 창고에 단 2사람이 시스템 분석가만 있을 뿐이지 25,000명 정도의 키봇이라고 하는 로봇이 다 일을 해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이러한 지금 현재 비즈니스 속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로기준법, 1953년 만든 이 근로기준법이 과연 작동이 될 것인가? 이 근로자를 한테 반영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요거 가져왔네요. 그죠? 여기 보면 시스템 전문가는 여기 있지도 않고 여기 한 명 있잖아요. 여기. 이 사람 한 명 외에는 없죠. 그죠? 시스템 분석가는 저 위에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밑에 노란 색깔 이게 키봇이라고 하는 로봇이에요. 그럼 자기는 알아서 다 이렇게 책을 분류하고 물건을 분류합니다. 이게 오래전의 사진이에요. 이게 10년 전에 벌써. 저는 이제 4가지를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4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어쨌든 모든 산업과 일자리를 파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특히 무인 자동차가 도입되면은, 자동차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지금 전 세계 인구의 7분의 1이 자동차 관련 산업 종사자들인데 이게 어찌될지, 그 다음에 긱 이코노미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기에 안 들어맞는 게 없어요. 대부분이 프리랜서고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근로자 신분이. 그러니까 생산 방식, 모든 것이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숙지와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답을 제시를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걸 좀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함께 인구 전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구 형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뭘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벌써 15년도에 50% 이상이 1인하고 2인 가구로 되어 있어요. 그죠? 나중에
25년도, 30년도만 지나면은 거의 뭐 대부분이 70%가 1, 2인 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급하게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해 봤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담론 수준이 깊은 좀 논의를 통해 가지고 좀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끝으로 여기 제가 안 넣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그 고용 정책을 하면서 조금 느낀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읽고 조금 느낀 책들이 있어요. 제가 방금 지지난주 읽었던 사실 사피엔스도 저한테 굉장히 좋은, 사피엔스는 왜 좋았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동의하는 건 아닌데 그 인류 역사를 쭉 이렇게 가면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인간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대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줘서 좀 지식을 사는데 좋았어요. 뭘 이해하는데. 그리고 제가 미래와 관한 서적은 그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은 다 보셨을 거고, 미치오 가쿠라고 하는 일본, 제가 그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국 사우스 코리아는 단 하나도 안 나와요.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MIT 물리학자인데 꼭 한국 언급할 때 북한 언급하고 싱가포르하고 일본 언급하고 남한은 전혀 없는 거 봐가지고 국수 주제 같아요. 근데 그 책은 미래 100년간을 30년씩 양분해 가지고요, 어떻게 기술이 도입되고 어느 시점에서 상용화되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미래의 물리에 대한 책이 도움이 됐고, 이것도 아마 읽었을 겁니다. 린다 그레텐의 일의 미래. 이것도 좀 제르미 레프크닉은 다 알 거고요. 노동의 종말. 그 다음에 짐 클리프튼의 일자리 전쟁은 우리 전 고용책 실장이신 이재영 원장님께서 추천해 읽었는데, 이것도 지방 주도의 그 고용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미국은 주 중심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방의 학교하고 산업이 어떻게 해서 협력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데이비드 와일이라고 하는 그 오바마 정부의 그 행정관이 쓴 건데요. The Featured Workplace라고 하는 균일 일터라고 하는 게 번역되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요런 지금 그 아웃소싱 부분을 굉장히 잘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좋았고, 그 다음에 일본 모다니 고스케라고 하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기획재정부 과장 좀 되는 분인데, 그분이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는 정말로 그 책에서 이제 1억엔 활약상이 나와요. 1억 N명. 그죠? 결국 일본이 생산성이 무너진 게 아니다. 일본이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소비의 위축을 가져오고 그게 가장 큰 영향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구 이야기하면 많이 두드려 맞지만 현실적으로 인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괜찮은 책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서울대 26인 공주가 쓴 축적의 시간, 이거는 우리가 중국하고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걷고 있는지, 걷지도 못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조셉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의 대가, 요거는 제가 월병에 있을 때 직접 와가지고 그 강의를 하는 바람에 제가 그때 이렇게 감명 깊게 봐가지고 정리를 좀 했었는데, 요 책도 참 좋았고, 또 토마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그죠? 이것도 자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요 대부분 책들을 아마 읽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어차피 아카데미니까 여러분들한테 아카데미카라는 책을 조금 추천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